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경기도의 건축 세 번째 시간에는 왕릉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하고 왕릉 무슨 관계일까 좀 의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은 조선시대 왕릉은 거의 다 경기도에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에 2개, 그 다음에 이제 저 강원도 영월에 하나를 빼면은 지금 42곳의 왕릉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 40개가 경기도에 다 있었으니까 사실 조선 왕릉은 경기도의 것이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그 중에 8기가 서울시 권역으로 편입되어 들어가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어쨌든 왕릉은 다 경기도가 주로 관할을 하고 또 관리해 나가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왕릉의 분포를 제가 조금 정리했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31곳이 남아 있고요. 또 서울에 8곳, 강원도에 하나, 북한에 2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걸 보면 동구릉에 9기, 또 파주에 4기, 그 다음에 고양에 서삼릉 셋, 서원릉 5, 그 다음에 양주 하나, 남양주에 광릉, 사릉, 홍릉, 유릉이 있고요. 화성에 2, 또 여주에 2, 이렇게 31곳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이제 31들도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좀 몇 군데로 흩어져 있습니다. 파주도 지금 2군데가 되고 남양주도 더 흩어져 있고요. 그래서 전체로는 경기도에도 한 19군데로 분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은 노원구에 태릉, 강릉 2, 성북구에 2, 강남구에 선정릉 2, 서초구에 헌릉, 인릉 2 이렇게 있으니까 서울의 경우에도 장소로 치면 한 5군데 됩니다. 정릉하고 의릉은 같은 성북구에 있지만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요. 이렇게 왕릉이 분산되어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닐까? 이거는 지금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왕릉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뭐 같은 이야기니까 더 반복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왕릉이 여러 군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를 뭐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깊이 안 할 수도 있는데 중국하고 견줘보면 이제 많이 다릅니다. 중국은 이제 명나라 황제 능이 이제 태조 거는 이제 남경에 있지만 나머지 13기가 전부 북경 부근의 천수산이라는 곳에 13개의 능이 이렇게 쫙 분산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점이 있냐 하면 왕릉을 하나하나 조성하느라고 이렇게 땅을 많이 확보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황제가 능에 이제 절하러 갈 때에도 한 군데에 가면 조금만 이동하면 되죠. 청나라도 능을 이렇게 여러 군데 쓰지 않았어요. 청나라 때는 심양에 이제 3곳이 있고 그 이제 초기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는 북경 가까운데 동릉, 설릉 2군데로 나누어서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조선 왕릉은 이렇게 아주 여러 군데에 42기가 분산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왜 중국과 달리 조선 왕조는 왕릉을 이렇게 여러 군데 분산해서 조성했을까? 저도 모릅니다. 그건 뭐 더군다나 왕릉 조성은 얼마나 그 은밀하고 뭐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 왕릉 관련한 기록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왕릉을 여러 군데로 나누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터를 고르는 데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국장이 벌어지면 그 장례를 준비하는 도감이라는 임시기관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국장도감이 있고 산릉도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빈소 마련하는 빈전 혼전도감이 있는데 이 산릉도감의 책임자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이번 왕릉은 어디에다가 터를 구할 것인가 그거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이제 궁중에 있는 직관도 부르고 또
어떤 직관이 용하답디다 하면 이제 그 시골에 있는 직관도 불러서 이제 현장을 살핍니다. 보통 아주 적으면 3곳, 보통은 한 5곳, 많을 때는 10곳이 넘는 후보지를 골라요. 그래가지고 현장을 가서 보고 또 지세를 살피고 이제 그 풍수에 아주 능하다는 분들하고 검토를 하고, 그런데 이 과정마다 항상 논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관마다 조금 산을 보는 관점이 달라가지고 어떤 직관은 어디가 좋다고 그러고 어떤 직관은 어느 쪽이 더 좋다고 그러고 의견 충돌이 있어요. 최종적으로 한 2군데 정도, 3군데 정도를 압축해가지고 최종 결정은 이제 그 다음 즉위한 왕이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런 절차를 계속 걷다 보니까 왕릉을 조성할 때마다 터를 살피고 더 나은 데를 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 새로운 곳을 찾는 그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이제 왕릉 주변의 산세를 그림으로 그려요. 지금 저쪽에 보는 명릉도라는 데 보면 소위 이제 좌청룡, 우백호, 또 뭐 남주작, 북현무 이런 틀을 가지고 또 물이 어떻게 흘러나가든가 거기서 이제 제일 중심되는 곳을 혈처라고 이제 불러서 그 혈처를 정하면 거기 또 땅을 파요. 그래서 그 땅이 과연 왕릉 쓰기에 좋은지, 그 땅에서 물이 나거나 돌이 있거나 그러면 그것도 안 되니까요. 이런 노력들을 왕릉 조성 때마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상적인 터를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서울 주변으로 여러 군데에 왕릉이 조성된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제 그래서 그런지 왕릉 이제 이렇게 보러 가서 왕릉은 사실은 이렇게 진입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앞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그 능에 봉분이 있는 그 뒤에 가서 이렇게 앞을 딱 보는 게 좋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곳이 보통은 문화재청에서 이제 관리상 문제도 있고 해서 개방을 잘 안 하긴 하는데 세종대왕 계신 영릉은 지금 그 뒷부분을 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영릉에 가게 되면 이 뒤에 올라가서 이렇게 아래를 앞을 내려다 보면 정말 여기 참 뭐 그런 풍수나 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보면 아주 좋은 자리 같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시했던가 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역대 임금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던 것 같아요. 정조 임금이 이제 할아버지 영조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을 때 그 할아버지 영조 무덤을 어디에 쓸까 하는 논의가 있을 때 정조는 그 일을 그 산릉 도감에다가 그냥 맡겼어요. 그 대신들이 알아서 잘 고르시오. 그래가지고 지금 동군릉에 원래 효종이 묻혔던 그 자리인데 거기에 이제 영조대왕 무덤이 이제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조 임금이 처음에 왕위에 올랐을 때는 그런 뭐 능터를 잡고 뭐 이러는 부분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던 것 같고 나중에도 이제 정조 임금의 글에도 그런 수레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정조의 맏아들이 5살 때 그러니까 이제 맏아들이 이제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너무 기뻐서 바로 세자 책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 문효세자인데 5살 때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요. 그때 이 정조 임금이 이 아들 문효세자의 묘소를 어디에다가 쓸까를 두고 워낙 학문을 좋아하시는 왕이어서 또 그렇겠는데 그 옛날 왕실에서 전해 내려오던 그 능터에 대한 그런 글들을 다 직접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직관들하고 토론도 막 벌입니다.
네 생각에 여기가 어디가 장점이 있고 어디가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막 논의를 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한 곳이 지금 저 서울 효창공원이 있는 효창원이에요. 그때가 1786년이었습니다. 정조 10년이었었는데요. 그때부터 아마 능터에 대한 관심을 깊게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붙인 사도세자 무덤의 터를 아마 다시 이렇게 살펴본 것 같고, 아마 판단에는 터가 썩 좋지 않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후에 그 당시 이제 왕실에서 전하는 여러 이야기들 중에 능터로 아주 좋은 후보지로 알려진 곳이 수원이었습니다. 수원은 원래 효종 임금 무덤을 쓰려고 했던 곳인데 이제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여러 가지 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 자리 쓰지 않았어요. 정조 임금이 붙인 사도세자 묘소를 이 수원에 써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이제 옮깁니다. 저 위에 그림이 지금 이제 효창원이 있는 곳이 지금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고요. 아래에 있는 곳은 이제 그 지금 이웅건릉이 있는 수원 화산터입니다. 뭐 저희가 봐서는 뭐 어디가 그렇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당시에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조 임금님은 처음에는 굉장히 그런 풍수나 이런 뭐에 대한 관심을 적게 가졌던 것 같은데 이제 막상 아들의 그 무덤을 만드는 일에 이제 닥치니까 이제 생각이 좀 더 달라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버지 사도세자 묘소까지 이제 옮겼는데 좀 신기하게도 그 이제 정조 임금이 자식이 좀 귀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무녀세자 하나였는데 그 5살에 죽고 나니까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서 굉장히 마음으로 아마 좀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 사도세자 묘소를 지금 그 융릉 현룡원으로 옮긴 그 해에 그 후궁으로부터 아들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더 이런 터에 대한 어떤 믿음이 더 생겼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왕릉터를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겼을까? 그냥 우리가 이제 막연히 풍수 이렇게 말해서는 그게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고요. 기록을 잠깐 보면 이제 사도세자 묘에 대해서 그걸 옮기려는 주장을 이제 결정을 할 때 그 어떤 점이 나쁜가 하는 이야기를 풍기가 불순하고 토성이 바르지 않고 지세가 오목하게 패여 있어서 여긴 나쁩니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이 풍기, 바람의 소통이 좋아야 되고 또 흙이 토질이 좋아야 되고 지세가 너무 이렇게 움푹 파이거나 그래서는 안 좋겠다는 것이 아마 당시의 판단이었겠죠. 이거는 또 다른 이제 그 왕릉에 대한 평가인데요. 이제 정조 임금이 승하한 다음에 그 현룡원 앞쪽에 그 정조 그 능을 건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능터에 대해서 뭔가 좀 계속 그 안 좋은 평가들이 좀 쭉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순조 21년에 능 만들고 21년 지난 후에 이제 지금 건능이 있는 자리, 거기가 원래 옛날 수원 향교가 있었던 곳이래요. 그래서 거기로 옮깁니다. 건능의 무덤을. 근데 옮길 때의 논리가 옛날 향교터가 산맥의 형세가 웅장하고 존엄한 가운데 아름답고 곱습니다. 거기다 장풍 향양하여 혈성이 뚜렷하고 수구가 막히고 조회하는 산과 안산이 모여들어서 아주 아름다운 기운이 차 있습니다. 여기 장풍 향양은 장자라는 게 이제 가둔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바람이 너무 이렇게 휘휘 불지 않게 좀 가두어주고 볕이 잘 든다는 뜻인가 봐요. 그리고 뭐 그 뒤에
그 이제 혈자리가 아주 뚜렷해야 되고 또 이제 물길이 이렇게 또 잘 형성되고 안산이 잘 갖추어지는 거 이런 곳을 왕릉의 중요한 자리로 삼았구나 하는 거를 이제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왕릉의 터를 잡는 이야기였는데요. 이게 이제 경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조금 현실적인 부분을 들어가겠습니다. 왕릉터가 하나 결정되면은 주변에 반경 8km, 옛날 표현의 20리인데요. 20리를 화소라는 걸로 묶어 놓습니다. 화소라는 것이 불화자의 둥지 소자인데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산불이 이렇게 넘어와서 그 강원도 같은 데 보면 불덩이 막 튀고 그러잖아요. 날아다니고. 그래서 그런 불이 왕릉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하려는 방침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반경 20리에 일정한 테두리에 나무를 싹 비고 불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필요할 때에는 이렇게 해자도 파고 그렇게 해서 왕릉의 보호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그게 8km였다고 해요. 이제 아무 왕릉이 없을 때는 다들 농사 짓고 뭐 거기 또 조상 무덤도 있고 뭐 그러던 멀쩡한 곳인데 어느 날 자 여기 왕릉이 지정됐으니까 여기 살던 사람은 다 바깥으로 나가라. 또 그동안 농사 짓던 거는 다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농사를 지어라. 조상 묘도 있으면 파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됩니다. 이제 뭐 승정원 일기 같은 기록들에는 이제 어떤 경우에는 보상비도 주고 또 대신 농사지을 농토를 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렇더라도 이제 대대로 잘 살아오던 그 농토나 선산을 버리고 그 딴 데로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서울 외곽의 경기도 일대에 그 한 40군데의 왕릉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날벼락일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왕릉에 많이 모여 있었던 데가 양주 목이었는데 그래서 양주 목사는 이 왕릉 관리하고 그 주민들과의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굉장히 시달렸던 흔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기 화소의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 이 소룡원은 영조 생모 숙빈 최씨 그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왕릉이 아니고 이제 왕의 생모의 무덤인 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20리에 걸쳐서 여기 빨간색으로 칠한 그 화소가 이렇게 설정되고 한가운데 이제 혈처가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져 있는데 저 빨간색 안에는 이제 다 바깥으로 살던 곳을 버리고 나가야 되니까 이 왕릉이 그렇게 아주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거를 특히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 화소는 거기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에게만 그 치명상이지만 왕릉을 만든다는 일 자체가 이게 경기도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어요. 이제 궁중에서 왕비, 왕세자, 왕세자빈, 대비 이 5 그 신분이 죽으면 국장이 벌어지는데요. 이제 승하하게 되면 그날부터 맥시멈으로 5개월 안에 발인을 하게 됩니다. 그 5개월 동안은 궁궐 안에서 이제 빈소를 유지하고요. 발인을 한다는 거는 이제 시신을 넣은 관이 궁궐을 나가는 것인데 나가서 그 능에 그날 또는 그 다음날 묻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5개월 안에 왕릉이 다 만들어져야 돼요. 이 5개월이라는 거는 아주 법전에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키려고 하여간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개월이긴 한데 승하한 날서부터 이제 능터 잡느라고 뭐 여기를 저기 다니고 또 직원들 사이에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뭐 논의를 하다 보면 되게 한두 달 그냥 가요. 그러니까 한 달 내지 두 달을 터를 잡느라고 이제 시간을 보내고 나면 실제로 왕릉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아요, 보통. 근데 그 3개월 안에 이제 어디 근처에 있는 석산에서 돌도 띄어와야 되고, 목재도 날라와야 되고, 또 그 왕릉을 이렇게 크게 봉분을 쌓으니까 굉장히 많은 흙을 또 쌓아야 되고, 또 그 떼장도 또 다 덮어야 되고, 이런 많은 작업을 요 한 석 달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 산릉공사라는 것이 정말 속도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속도전에 이 경기도 백성들이 많이 동원된 거예요. 이제 왕릉을 그 만들 때 제일 그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은 좋은 돌 구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혼유석이라고 이제 그 왜 봉분 앞에 이제 납작하고 큰 돌 있지 않습니까? 그 혼유석이 보통 이제 길이가 한 떠서 가공할 때 한 3m 정도 되고 두께가 한 60cm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돌이 이제 산에서 돌을 이렇게 막 캐내다 보면 막 이렇게 결도 가 있고 돌 사이에 뭐 이상한 홈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깨끗한 표면을 가진 돌을 그 땅속 깊이 파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어서 뭐 겨우 그런 큰 돌을 돌산에서 이제 캤는데 좀 마땅치 않으면 다시 작업해야 되고, 돌 캐는 것도 어려운데 그 석산에서 능터까지 돌을 운반해 와야 되잖아요. 이게 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혼유석뿐이 아니고 거기 뭐 문인석, 무인석, 뭐 석호, 석양 이런 여러 조각물들을 그때그때 다 돌을 캐가지고 다듬어서 현장에 가지고 와서 가공해서 다 세팅을 하는데 그 기간이 한 3개월이니까 정말 이 공사를 책임 맡은 관리들은 아주 정말 피말리는 기간을 보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능을 만들 때 여러 개 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봉분 만드는 팀, 그런 혼유석 같은 큰 돌을 날라오는 팀, 집 짓는 데 쓰는 주춧돌이나 이런 작은 돌을 하는 팀, 그다음에 목조 건물 만드는 팀, 이제 목조 건물에 여러 가지 철물로 다 고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철물을 만드는 팀. 그래서 보통 산물소, 대부석소, 소부석소, 조성소, 노야소 이런 이제 작업 조직을 만들어서 각 작업 조직에 책임자를 두고 거기에 소속 장인을 배치해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쫙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큰 건물 지면은 공정표가 이제 아주 이렇게 복잡하게 가듯이 이 산릉 만들 때에도 아마 비슷한 그런 공정을 짜가지고 그 공정 관리를 해 나가느라고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것 같아요. 길 닦는 일도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능터가 아주 낯선 곳에 있으면 우선 궁궐에서 이제 그 시신이 제궁이 능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이 그림에 보면은요, 시신을 모신 관, 그 제궁이 이렇게 있으면 관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가로로 한 8사람, 그리고 세로로 한 20명, 그런 인력이 한꺼번에 쭉 이동해야 되는데, 서울 외곽에 도로가 잘 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제궁이 잘 갈 수 있도록 또 미리 길을 닦아야 되고, 필요하면 다리도 임시 다리를 놔야 되는데 그 작업은 누가 하나? 결국 경기도민들이 동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임금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물론 임금님이 돌아가셔서 슬픔을 느끼는 마음도 있지만 아이쿠 이것도 불려나가서 고생 좀 해야 되겠네. 이런 걱정이 든 사람들도 아마 경기도에는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 동원하는 방식이 이제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조선 초에는 무조건 불러냅니다. 1408년에 태조 이성계가 이제 승하했을 때 기록에 보면 충청도에서 3,500명, 황해도 2,000명, 강원도 500명을 불러서 한 달 동안 일을 시켰다고 그래요. 근데 경기도는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사람들을 좀 봐줬나 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경기도 주민들은 마침 요 때에 중국 사신이 또 중국에서 이제 서울로 오는 게 돼서 그 사신 또 영접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동원돼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먼저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저 단종 때도 그렇고요.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충청도에서 3,500명이 먹을 거 자기가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일이 뭐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아주 뜨거운 여름 또는 한겨울 같으면 뭐 작업 능률도 안 오를 테고 아마 또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17세기 기록에서는 이렇게 부역으로 저 일꾼들을 부르지 않고 모군이라는 명칭으로 노임을 줘서 사람들을 부리는 방식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런 수치 제도의 변화가 있지만 뭐 그거는 다 좀 건너뛰고요. 일단 17세기에 들어오면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데 아마 이때는 주로 경기도에 사는 예를 들면 양주목 같으면 이제 능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일에 이거는 아마 스스로 자원하기도 하고 아니면 양주목에서 어느 마을 사람들을 지정해서 나가서 좀 일을 해라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고용을 하면 돈이 들잖아요. 그 비용이 또 뭐 적지 않기 때문에 이 17세기부터 갑자기 나타난 것이 승려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이 승려 동원은 강제적이고 승려들이 먹을 것도 다 싸들고 와야 돼요. 그리고 작업 기간은 한 달을 이렇게 정해 놓았어요. 지금 처음에는 지금 17세기, 18세기 초 기록에는 처음에 한 2,000명 정도를 불렀습니다. 주로 이제 경기도의 절도 있지만 황해도, 충청도, 멀리 전라도에서도 이렇게 불렀어요. 요 2,000명 중에 경기도 승려가 50명, 충청도 250명, 황해도 100명, 강원도 150명, 경상도 700명, 전라도 650명, 평안도 함경도는 뭐 100명이 안 되는데 아마 절에 많고 적음, 그 승려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그 인원수를 좀 이렇게 배정했던 것 같아요. 이게 2,000명으로 시작했던 것이 점점 늘어서 17세기 말에 1688년에 3,500명까지 기록에 나와요. 그 사이에 예를 들면 그 한 달 작업시키기로 했는데 작업이 또 그렇게 순조롭게 딱 되지 않고 중간에 뭐 큰 비가 와서 며칠 일을 못하기도 하고 뭐 우여곡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한 달에 이 일이 안 끝나서 승려들을 절로 돌려보내지 못하게 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승려들이 한 달 먹을 걸 들고 이제 공사장에 왔는데 일주일 더 있어라. 그럼 우리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 양식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이렇게 마땅치가 않아요.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서 뭐 올라올 때 가지고 있었던 뭐 물건 팔아서라도 뭐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해서 그 도감에서 좀 식량을 구해가지고 그 일주일치를 더 주기도 하고 아무튼 이 승려들 동원이 많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병도 들고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승려들도 저항을 합니다. 이제 제때 올라오지도 않고 올라와서도 그 작업 여건이 이제 개선되지 않으면 스트라이크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승려들을 강제로 동원해 가지고는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영조 들어와서부터 인원수를 대폭 줄여 가지고
되게 마지막으로 승려들이 기록에 나오는 것이 1757년에 인원왕후 공사 때 750명으로 그 후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대안은 뭔가? 승려들이 주로 한 게 돌 운반이었어요. 이게 제일 힘든 일인데 그 대안이 이제 이게 이제 혼유석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큰 돌, 이건 다듬은 모습이 이 정도고 이거보다 훨씬 큰 사이즈가 필요했죠. 대안이 수레입니다. 이제 인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 어떻게든지 이제 도구를 써야 되겠구나. 원래 그 조선 초부터 쓰던 이런 돌 운반하는 것이 여기 설마라고 쓴 이 썰매 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밑이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끌기 좋게 돼 있는 거. 또 저 구판이라고 해서 가는 동글동글한 통나무를 밑에 깔아서 이렇게 구르기 쉽게 하는 거. 동거라는 거. 조그만 바퀴를 달아서 쓰는 거. 이런 정도를 썼어요. 영조 때부터 좀 더 큰 수레를 이제 이 왕릉공사에 이제 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 수원 화성 축성할 때 그 새로운 이제 수레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 영조 때부터 왕릉공사에 쓰느라고 수레들을 이런 것도 고안하고 저런 것도 만들어보고 그 성과가 이제 수원 화성 축성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에는 융륜거라고 해서 바퀴 6개 달린 수레들도 영조에서부터 정조 사이에 등장해요. 그런데 이 저 융륜거는 아마 그 실용성이 좀 없었는지 그 이후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아주 힘겹게 하나씩 만든 것이 왕릉이다 하는 점을 좀 이렇게 새겨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그러고서 이제 우리 조선 왕릉들을 이제 가서 보면 조금 보는 우리 눈이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왕릉에 가서 이제 우선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홍살문이죠. 근데 이 홍살문은 알다시피 주춧돌 2개만 놓고 그 위에다가 나무 기둥을 이렇게 세워서 위에서 연결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좀 취약해요. 큰 바람이 불면 넘어지기도 쉽고 또 이 주춧돌 위에다가 바로 나무 기둥을 올리니까 이걸 이제 주춧돌에 구멍을 이렇게 파가지고 나무를 쿡 박아 놓는데 이 안으로 빗물이 이렇게 스며들어가면 이 홍살문의 그 뿌리가 아주 쉽게 썩기도 하고 그래서 뭐 여기다가 옆에 구멍을 뚫어서 물을 이렇게 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어쨌든 구조가 취약해서 홍살문은 자주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홍살문의 오리지널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저도 좀 궁금해서 몇 군데 이렇게 이제 좀 다녀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원래의 홍살문이 제대로 남은 건지. 대부분은 이 왕릉은 또 이제 요즘 이렇게 또 관심 대상이 되니까 자꾸 이제 수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자료들이 이제 교체되고 그래서 불분명하고 기록에도 이 홍살문의 크기가 얼마다 이렇게 딱 정하지 않고 그때 왕릉의 전체 격식에 맞추어서 조금씩 크기를 조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록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지금 사도세자 묘소인 혈융원 때는 그 아주 메인이 되는 곳에 있는 홍살문은 높이가 30자에 폭이 30자였대요. 그러면 한 10m 되는데 아니 그렇게 큰 홍사를 세웠나 싶어요. 물론 지금은 그런 거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대홍살문이라고 불렀대요. 근데 아마 이제 그렇게 큰 홍살은 그 능을 조성하고 이제 발인을 해서 제궁이 그 봉분에 들어갈 때 그때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단지 능의 어떤 형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능을 만들 때 썼던 홍살하고 지금하고는 또 좀 다를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문효세자의 그 문희묘는 18자래요, 높이가. 폭은 12자고.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이제 그 홍살문을 한 가지 규격이나 형태로 딱 그 생각해서는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철종비 무덤을 쓸 때의 그 의궤 그림인데 뭐 홍사를 굉장히 여러 군데 이렇게 만들어서 조성했던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면 제일 눈에 잘 띄는 것이 정자각이죠. 그 정자각에는 뒤에 이제 정청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제수를 장만하는 곳입니다. 앞에 절을 올리는 배례청이 있어서 이제 이 정자 형태를 이루게 되는데 지금은 정청이 3칸, 배례청이 2칸. 그래서 합해서 정자각은 5칸. 이게 거의 어디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렇지 않은 데들이 있어요. 그 경종 무덤이 의릉인데 지금 저 성북구에 있는데요. 거기는 정청이 5칸, 배례청이 3칸. 그래서 8칸이에요. 그리고 기록에 보면 8칸 정자각이 많아요. 어떻게 된 건가? 왜 기록에는 8칸 정자각이 많은데 현재는 5칸이 대부분일까? 이 부분도 아직 이렇게 명확하게 그 답이 좀 잘 안 나와 있어요. 아마 짐작컨대는 이제 고종 때 들어와서 한번 정자각들을 싹 손을 보는데 그때 5칸으로 많이 축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 좀 불분명합니다. 어떤 정자각은 공포가 이제 소위 다포식이라고 하는 이렇게 좀 아주 치장이 화려한 걸로 된 데가 있어요. 지금 동군릉에 있는 선조 무덤인 목릉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으로 가면 차이가 뭐 여기저기 있나 봐요. 어떤 정자각은 이렇게 또 팔짝 지붕으로 지붕이 아주 멋지게 된 곳도 있습니다. 여기는 숭릉인데 역시 동군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자각이라고 해도 다 비슷한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저것도 앞으로 좀 더 좀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제일 만들기 어렵고 공이 많이 들어가는 봉분으로 가겠습니다. 봉분은 원래는 그 땅 속에다가 돌로 방을 만들었었어요. 석실이라고 그래가지고 돌을 다 그 다듬어서 만들다가 세조 임금 때 그게 땅 속에 묻혀 있는 건데 너무 그렇게 공을 들이지 말자. 그래서 회로 이 틀을 짜서 만들게 됩니다. 그 세조 임금의 무덤이 광릉이잖아요. 그 광릉에서부터 실제로 그걸 이제 회격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만든 것으로 지금 생각해요. 얼마 전에 헌릉 옆에 거기가 혹시 세종이 처음에 묻혔던 곳이 아닌가 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를 이제 팠더니 그 중종비 무덤이 나왔는데 정말 회를 한 켜 쌓고 그다음에 목탄으로 또 한 켜 쌓고 회로 쌓고 그게 이제 잘 나와서 정말 회로 석실을 만들었구나. 이제 확인됐습니다. 그 위에는 이제 돌로 이렇게 여기 병풍석이라고 해서 이제 조각이 있는 돌을 올리고 또 그 위에 만석, 인석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바깥에는 난간석 이런 걸 이제 잘 두르고 또 주변에 호랑이, 양, 그다음에 또 뭐 앞에는 문인석, 무인석, 뭐 장명 등 뭐 돌치장이 굉장히 많죠. 이런 치장 중에 제일 공이 많이 들어가고 조각이 아주 화려한 곳이 그 3대왕 태종 무덤인 헌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시대가 내려가면 조금씩 간단해져요. 그런데 이제 이 봉분도 만들기가 어렵고 또 공도 많이 들어가고 까딱 잘못하면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부실한 부분들이 이제 발생하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조선 왕조실록 같은 데에서 제일 아주 확 눈에 들어오게 드러나는
사건이 이 효종 무덤입니다. 효종이 이제 승하했을 때 처음에 무덤을 수원으로 했대요. 지금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수원으로만 나와 있어서 지금 사도세자 묻힌 그곳인지 아니면 다른 곳인지 확실치 않아요. 그런데 거기를 정하는데 그 5월 4일 날 승하했는데 수원으로 정할 때까지가 한 달 반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정할 때 우리 그 국문학에서 유명한 윤선도가 그 참여해서 터 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선도가 남인이었는데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 당시 정권을 쥔 쪽이 서인이었는데 서인 쪽에서 그 터가 안 좋다 하는 얘기를 계속 왕에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현종인데 현종이 처음에는 계속 무시했는데 뭐 너무 그 터가 나쁘다는 얘기가 너무 강력하게 나와서 결국은 왕이 양보를 해요. 그럼 어디를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정한 데가 이제 건원릉, 동군릉의 건원릉의 옆인데 지금 영조 무덤에 들어간 터입니다. 거기로 정했어요. 그 정한 게 7월 11일이래요. 그러니까 2달도 더 지난 거예요. 2달 넘게 이제 허비를 하고 이제 수원에는 이미 돌을 또 그 주변에서 다 캐다가 준비하고 있었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기왕에 깎아놓은 돌은 그러면 저 동군릉으로 옮겨 가자. 그리고 이제 이 새로 정해진 터로 이제 불과 뭐 2달하고 한 20일인가 남은 기간 동안에 그 막 돌관 공사를 해서 10월 28일 날 발인을 합니다. 5개월이 조금 지났지만 어쨌든 5월에 승하해서 10월이기 때문에 5개월의 룰을 어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봉분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그 성물이 계속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시로 막 석회를 떼우기도 하고 뭐 몇 년 그렇게 버텼는데 한번 한 14년이 지났는데 큰 비가 한번 오니까 이게 이제는 뭐 거의 뭐 사람 팔이 들어가고 몸뚱이가 들어갈 정도로 틈이 이렇게 벌어져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성물이 흐트러지냐 해서 이제 아마 좀 타봤나 봐요. 그랬더니 엄석이라는 거를 떼먹고 공사를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엄석이라는 것이 요즘 이제 궁궐 건물에서도 발굴하면 많이 나와요. 이제 이런 뭐 시시한 건물은 그런 걸 안 쓰지만 궁궐 같은 걸 지으면은 기단 만들 때 그 밑에다가 돌을 직각 방향으로 쫙 깝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기단에 지대석을 놔요. 그러니까 지대석이 처음이 아니고 그 밑에 엄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영릉을 만들 때 너무 시간에 쫓겨서 엄석을 생략한 거예요. 엄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요거는 저 종친부의 그 경근당 건물인데요. 이렇게 지금 돌이 직각방향으로 쫙 깔리잖아요. 그 이 위에다가 이제 기단이나 월대를 놔요. 그러니까 이런 거칠게 다듬은 돌을 일렬로 쭉 깝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릉 때는 저거를 안 했던 거예요.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현종 14년에 그러면 다른 데로 이거는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주의 세종릉 옆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돌은 전부 새로 만들었어요. 그 이제 한번 썼던 걸 다시 쓸 수 없어서 제실만 그 동군릉에 있던 제실을 그대로 이제 뜯어다가 지금 그 여주에 가 있어요. 이제 14년이 지났는데 그 처음에 부실공사한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조정해서 자 그럼 그때 공사 책임자 누구냐? 그래서 이제 마침 그때 살아 있었는데 이분의 동생이 그때 그 꽤 높은 벼슬에 있었어요. 그래서 차마 크게 처벌을 못하고 그냥 삭탈 관작 그 서울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로 하고 이제 중간 감독관
근데 낭청 뭐 이런 사람들 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 그때 이랬던 석공 어떤 놈이냐? 석공을 찾아서 이놈을 벌을 줘야 되겠다. 석공이 조말룡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한 2, 30년 전부터 궁궐의 건축공사나 왕릉공사에 공이 아주 많은 기술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조말룡이라는 석공이 엄석을 빼먹진 않았을 것 같고 위에 감독하는 사람이 야 급한데 이거 그거 언제 다 하냐? 그 빼버려. 아마 이랬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뭐 일단 사고가 터지면 결국 기술자가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다행인지 이미 그때 조말룡은 저 세상 그 사람 이어서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왕릉이라는 것이 저게 정말 그 온 힘을 다해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제 소개하면 이제 왕릉 동문을 주변에 곡장이라는 게 있어요. 디귿자 형태로 감싸서 이제 뭐 동물이를 침입하거나 뭐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는데 이 곡장은 구조물이 좀 약해서 자주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요. 큰 비 오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왕릉은 곡장 수리를 굉장히 이제 서둘러서 금박금박 해요. 그런데 파주의 장릉은 개방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동안은 쭉 그 주변에 또 군부대가 있어서 이제 일반 그 출입이 안 되어 있어서 여기는 수리를 안 했어요. 근데 이 파주 장릉에 가면 요 곡장에 여기 이제 성석이라고 해서 별돌이라는 동그란 걸 별로 상징하는 돌이근데 그 중간에 벽돌 사이사이에 요 몰탈 줄눈이 있는데 여기 오글오글오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구름무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곡장 주변을 별이 뜨고 구름이 이렇게 있는 모습으로 이거는 저 진짜 그 별 세계를 만들어낸 곳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이제 구름 무늬가 있는 곡장이 이제 서삼릉에도 좀 조금 남아 있는데 거기는 조금 좀 시원치 않아요. 남은 게 나머지는 없어요. 수리하면서 저거를 다 그냥 생략하고 그냥 줄눈을 휙 발라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요 정자가 올라가는 계단에도 구름 무늬가 있고 요 곡장에도 구름 무늬가 있고 그래서 이게 왕릉 그 부분은 이 세상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 천상의 세상을 만들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힘들게 공을 들인 이 왕릉인데 그리고 경기도가 그 왕릉 때문에 겪은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상황이 좀 반전돼서 이제 경기도에 이렇게 왕릉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이제는 아주 가까운 곳에 이렇게 아주 큰 숲이 있어서 가서 바람도 쏘이고 나무도 볼 수 있고 그런 그 우리의 위안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됐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왕릉 주변에 또 아파트가 너무 높게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무리를 빚는 일도 있지만 어쨌든 경기도로서는 이제 아주 좋은 그 문화유산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이제 왕릉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왕릉의 관리는 지금 문화재청이 맡고 있지만 경기도의 아주 그 소중한 우리의 유산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더 생각하고 또 그거 만드느라고 고생했던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가지면서 왕릉을 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